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각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델리오 사태,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 한 6월이었나요? 작년 6월쯤인가 중순쯤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6월쯤인가 큰 소식이 들리죠. 바로 여러분들 지금도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하루 인베스트죠. 이 하루 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가 소식에 떴습니다. 뭐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 운용했던 금액이 조단이었으니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인베스트는. 이 하루 인베스트는 어떤 회사였어요? 이 코인, 쉽게 얘기하면 이 가상자산, 이 코인 그 운용업체였죠. 자산 운용업체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자들한테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코인을 받죠. 뭐 이더리움 몇 개 혹은 뭐 비트코인 그런 코인들을 받는 업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하루인베스트가 직접적으로 뭐 트레이딩 시스템, 뭐 플랫폼 이런 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직접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냐? 아니죠. 얘네들은 결국 뭐냐? 돈만 모으는 구실이었다. 돈만 모으는 그런 영업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모아놓고 이들은 그럼 누구한테 맡기냐? 전문 자산 운용, 그러니까 돈 굴리는 곳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전문 업체, 트레이딩 업체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예치된 이 코인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굴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누구였냐면 제 기업 BNG인가? 이 BNG는 좀 유명해요. 이 BNG라는 BNG 홀딩스라는 회사는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또 길어지네. 이 BNG 이 회사는 또 누구와 연결되냐면 여러분들 FTX 알죠? FTX. 프리드먼. 이 FTX가 망했잖아요. 세계 3대 코인 거래소였는데 망했어요. 여기와 또 연계되는 게 BNG 홀딩스였어요. 얘가 이 FTX에서 돈놀이 한 거거든. 근데 FTX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돈을 못 받죠. 이 코인을 여기 들어갔는데 굴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BNG도 망했죠. 예. 그러니까 이 BNG에 맡겼던 위탁을 했던 요 하루 인베스트 예치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엔 하루 인베스트가 어떻게 됐다? 작년 6월쯤에 입출금을 중단해 버리죠. 출금 중단을 해야 되겠죠. 출금 중단. 출금 중단했습니다. 돈을 못 빼. 내 코인을 못 빼. 코인 투자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 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오늘의 주인공 이 델리오도 역시 입출금을 중단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왜 델리오는 뭐냐? 이 델리오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델리오도 자산 운용사인데 코인 자산 운용사인데 결국 얘네들의 역할도 뭐였냐 하면은 투자금을 모으는 거죠. 얘네들이 굴려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선 투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그게 수천억 대였다. 예를 들면 수천억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뭐 한 천억 정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천억 정도를 모았다 이거죠. 근데 이 델류가 누구한테 위탁을 했냐? 이 코인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루 인베스트한테 한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인베스트도 얘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다른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델류가 이렇게 가면 전문 업체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하루 인베스트 중간 다리를 거쳐가지고 얘네들이 운영하는 수익을 받는 거죠. 이런 구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루 인베스트가 망하면서 결국 델리오도 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 엮여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섞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제가 이제 이 바로 전 방송에 전 영상에서 무슨 내용을 올렸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요번 그 7월 19일 날 시행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코인법 가상자산법이 시행이 된다. 이게 만약에 이전에 나왔다면 이 델료 사태나 하루인베스트 요 사태 전에 시행법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의 사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뭐 코인이나 뭐 신탁이나 금융회사와의 어떤 연계 뭐 이런 부분
겹겹이 있는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거든. 자산운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델리오가 터질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기능들이 없었던 거예요. 적용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나. 그러니까 뭐 자본금에 대한 어떤 보유나 예를 들면 코인에 대한 보유나 혹은 콜드 월렛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앞으로 나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그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이 사태에서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다. 만약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은 이 사업 자체를 얘네들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돈 굴리는 코인 굴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7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때는 이제 많이 이제 솎아낼 겁니다. 할 수 있는 업체와 할 수 없는 업체가 분명하게 가려질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 이런 또 불만도 제기를 해요. 그러면 코인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때려치라는 얘기지. 뭐 기존의 사업자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분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지. 코인 자산운용, 이거 디파이 서비스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란 얘기지. 그렇죠. 어찌 보면은 역량이 안 되고 돈이 없다. 속된 말로 돈 많아야 돼요. 코인 사업을 앞으로 하시려면 재단이 돈이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갖춰야 돼요. 그게 만약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왜 이러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가? 물론 이제 시장의 활성화, 여러 가지 업체들 막 나오고 그런 부분도 뭐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더욱더 중점을 둔 곳은 뭐다? 소비자, 이용자, 보호의 후자에 더욱더 포커스를 뒀다. 완전 포커스를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피해자들이 속출했으니까 뭐 피해자 뉴스나 뭐 조단이고 이런 거니까 그 많았잖아. V글로벌 해가지고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셀 수 없을 만큼 거래소도 뭐 지금 뭐 나자빠지는 바닥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7월 달에 법이 나오는 취지도 뭐였다?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선 제껴놓고 1차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용자 보호부터 해야 되겠다.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러한 데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선적으로 나온 법이에요. 1차법입니다. 1차법. 그 큰 법 중에 일종의 한 포션만 지금 나오게 되는 거다. 언제? 7월 19일 날.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먼저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들, 가상자산 관련된 법들은 그 후에 순차적으로 아마 정립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하니까 이 7월 달에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왔다면 그런 거죠. 결국은 이 법이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어차피 할 거였으면 우리는 좀 늦은 거잖아요. 유럽 미카 뭘부터 벌써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 델리오라는 회사도 나오게 되는 거고 하루인베스트라는 회사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코인 좀 빠꼼이신 분들 한 5명 모아요. 직원들 한 5명 모아놓고 플랫폼 하나 만드는 거 온라인 플랫폼 디파이 서비스 해가지고 디파이 서비스니까 뭐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디파이 뭐 혹은 뭐 트레이딩 봇 이런 거. 여러분 트레이딩 봇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트레이딩 봇.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라고 놓고 회원을 받는 거죠. 이 회원 받는다는 게 뭐야? 일종의 투자금을 받는 거예요. 코인 투자해라. 그러니까 결국 뭐 내 회사 IR 자료를 만들겠죠. 회사 IR 자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그럴듯하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자 20%를 보장한다. 15%를 보장해 주겠다. 1억 넣으면 2천만 원, 1,500만 원을 돌려준다. 원금 보장과 함께. 어차피 코인 그대로 오르면 오른 만큼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덧붙여가지고 돌려드린다. 연마다. 이런 식의 회사 IR제로 설명의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만약에 한다면, 가정입니다. 이런 게 많다 이거죠. 하면 제가 뭐 돈 드는 게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만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잘 얻어서 그 다음에 회원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막 광고 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모집하는 거야. 투자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많았다. 그럼 내가 돈이 드냐? 우리가 돈을 드냐? 아니죠. 돈 드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플랫폼 하나 만드는 돈, 예? 혹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설명의 장소 예를 들면 이 정도. 근데 이 7월 달에 있을 요 가상자산법에 내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 절대 안 되죠. 나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이런 행위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7월 달에 시행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태들의 주범들, 뭐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법의 조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너무 극단적으로 갔나요? 이런 식의 뭐 10배 줄게 이런 회사 IRG로 이거 가지고 투자금 모집하는 거야. 잘 얻어걸렸다. 운빨 좋아가지고 잘 얻어걸렸다. 갑자기 붐이 생겼어. 뭐, 누가 뭐, 갑자기 뭐, 입소문이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뭐, 야, 거기 30% 준대. 이런 식의 막 소문이 나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뭐 엄청나게 몰렸죠. 뭐, 그래서 뭐, 천억대, 수천억대, 뭐, 조 단위. 이런 어떤 자산 운용사들이, 그러니까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자본으로 시작했지만. 근데 이 가상자산 이용자법에서는 이 가상자산 운용사들의 그 자격,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탁을 해야 되고 신탁회사와 뭐 보험회사와 금융사와 연계돼야 되고 뭐 콜드월렛에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동일한 수의 그 다음에 종류의 코인을 내가 보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겹겹이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렇게 나와야 지금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전장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지더라도 그거 주면 돼. 이미 준비했던 거 주면 돼. 그럼 피해자는 안 생겨.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재단이나 뭐 거래소나 뭐든 이런 플랫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뭐 돈 없이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야 잘하면 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는 이제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또 길어졌죠.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첫 장 이제 드디어 넘어가네요. 자, 이 델리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제공.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랬다? 그냥 돈 모으는, 코인 모으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대 연이자 10.7% 이자 제공. 뭐 이게 사기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요 디파이 시장에서 코인 마켓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맡겼을 때 10.7%요 이상도 많거든.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문제는 안 된다. 뭐 더 심한 것도 있거든. 근데 10.7%는 뭐 이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피해액이 얼마냐? 입출금 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묶여진 돈이 2,500억 가량 된다. 그리고 2,800여 명이 피해자다. 이게 거의 뭐 1인당 1억 정도 묶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인 돈을 출금 못한, 본인 코인을 출금 못한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2,450억이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2,450원을 이 투자 분들이 다 넣은 돈이냐? 아니에요. 원래는 한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800억에서 900억 정도 이렇게 예치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의 힘이랄까요? 불장의 힘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이게 급상승을 했죠. 비트코인이 뭐 1억 가까이 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 자산운용사, 이 델리오, 코인 자산운용사는 현금으로 예치를 받지 않습니다. 코인으로 받죠. 코인 그대로 받았다가 코인 그대로 원금과 함께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피해자분들이 코인을 넣었죠. 내 비트코인 한 개. 그때 당시에 작년 한 6월달, 8월달 이쯤이면 얼마겠어요? 한 2,500만 원 했던 거예요. 비트코인이 2,500만 원, 3천만 원, 뭐 요 정도 했던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현금에 했을 때는 2,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하나의 비트코인이었는데 이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지금 1억이야.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그러면 2,500만 원의 현금의 가치만 받겠어요? 아니죠. 코인이 디파이 서비스는 1코인을 넣으면은 예치를 하면 1코인을 그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 코인을 맡긴 거니까. 이 코인 가지고 운영한 거잖아요. 그럼 코인을 운영하고 이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그 원금을. 근데 갈 때는 2,500만 원인데 오실 때는 얼마가 되셨다? 비만 돼가지고 아주 뚱뚱해져가지고 1억이 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리오 요 업체 측에서 지금 사안이 외부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뭐 이제 운용을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자산 운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직은 뭐 공개적으로 노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델리오가 코인을 받고 2,500만 원의 코인 하나를 받고 비트코인 그거를 현금화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겠죠. 혹시라도 현금 이 코인을 그대로 하나의 코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요것을 가지고 놀았다면 요 코인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이때 당시 2,500만 원의 코인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뭐 내부적으로 뭔가 어떤 운용비나 이런 걸로 사용했다. 근데 돌려주려고 지금 참여 보니까 1억이 돼버린 거야. 그런 어떤 차이가 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하루 인베스트든 이 돌리는 업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버린 거죠. 이 코인을 넣어버리고 이게 막힌 거다. 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인베스트에 이 델리오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를 했는지 이쪽에 넘겨줬는지가 아직은 공개적으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몰빵했으면 끝난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몰빵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돌려줄 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힌 거니까. 근데 일부 몇 프로만 이렇게 할인베스트 투자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돌리고 있었다. 그럼 뭔가 희망적이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코인 가치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2,500억 가량을 지금 토해낼 판이다. 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떴죠. 델리오 대표 구속 기록. 구속이 되냐 마냐라는 부분. 대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다른 업체 맡긴 업체가 문제 생기고 그쪽에서 막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유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 델리오 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의 부분 그런 어떤 그 리스트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 대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루 전에 하루 인베스트 사태 말씀드렸죠.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이제 델류의 자금도 어느 정도 있겠죠. 일부 자금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그 일부 야금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공개가 안 됐다. 자,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도 떴어요. 이 정도의 큰 금액인데 대표가 구속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2천억대 이 2천억대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시점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서의 가치가 2천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의 혹은 이더리움의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뭐 3천억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1천억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1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코인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자, 자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했습니다. 기각.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뭐 구속영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망행위에 존재한 내용, 손해 범위 등 범죄 행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다툴 여지가 많이 보인다라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냐, 뭐 내가 뭐 딴 데 썼냐, 뭐 이런 부분들. 자산운용사 전문적인 어떤 트레이딩 업체에 맡긴 건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된 건데 어떡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자료 제출 거의 다 됐으니까 뭐 증거 뭐 앞으로 뭐 더 뭐 없애고 뭐 숨기고 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 구속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성실하게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성 연구에도 성실 응해 다짐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또 구속될지 지금 이렇지만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마음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분들은 피해자분들이죠. 이 피해자가 채권자죠. 채권자라는 게 뭐겠어요? 내 비트코인을 맡겨놨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나에게 빚진 거야.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뭐다? 피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법원이 그 이유로요.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 이익법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뭐다? 파산시켜야 된다 이거죠. 재판부 입장은 파산시켜야 된다. 가능성이 없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파산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미 남은 돈이라도 돌려주는 게 나눠가지고 돌려주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는 겁니다. 재판부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요 내용이 또 떴죠. 7월 달 법이 이용자법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의 기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델리오라는 업체가 생겨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법이 있었다면. 자,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시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회생이 됐어. 회생을 시켜줬어요. 회사를. 다시 재계약금 해줬다. 그런데 곧 몇 개월 후에 불과 석 달 후에 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적용을 받죠. 그 전에 했더라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생하고 뭔가 진행하고 있는데 요 이용자법에 준거해서는 뭐다? 이건 영업행위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얘는 뭐다? 퇴출이야. 이 사업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결국에 이렇게 되자. 결국에 이렇게 된다. 7월달 되면 결국 못하게 되는 거다. 지금 뭐 회생시켰다 무슨 의미가 있냐. 가능성이 1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회생 절차는. 자, 그래서 2,450억 원의 30% 수준인 730억 원을 지금 보유 중이랍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요 30%라도 파산을 시키면, 파산시키면, 소비자들은 30% 정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럼 30% 받고 끝내냐, 라는 부분인데, 근데 배가 너무 아프죠. 피해자에서는 진짜 답답하고, 울분을 토하고 싶을 겁니다. 왜? 지금 1억인데. 비트코인 하나를 넣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2,500만 원. 그러면 2,450면 30% 수준이니까 거의 내가 직접적 그때 당시에 넣었다면 그때는 넣은 돈이면은 그냥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이 회사가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1억을 받는 거잖아요. 1억으로 돌려받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리오는 파산으로 남은 가상자산을 현금화주는 것이 방향이 더 낫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7월달에 있을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별도로 동일한 종류의 수령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한다고 규정.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안 될 거란 얘기죠. 델리오는 실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예치하거나 외부 트레이딩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생시켜봤자 어차피 나중에 퇴출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게 맞다. 라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검찰 주장을 조금 보면요. 그러면 델리오 그 회사 임원이나 그 운영진은 문제가 없나? 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를 걸고 넘어갔습니다. 거짓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그러니까 이 원래 금융위원회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꾸몄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2,500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 이것도 증거가 있으니까 있겠죠. 이런 것이 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서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외부 업체에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대표입니다. 실제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다. 이게 밝혀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의 이창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 라는 부분. 이것도 문제가 크게 되겠죠. 만약 이렇다면. 예. 그러면은 뭐 구속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찰 주장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문제예요. 예,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다 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이 법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코인 예첩체에 무담보되어 있다. 이제 이게 안 되거든. 앞으로는 3개월, 석 달 뒤에서는 부터는 이게 안 되거든. 무담보되어 있다. 그냥 준 거야. 담보도 없이 준 거예요. 그냥 코인. 우리 거 써줘. 우리가 요만큼 모았는데 요 1,000억 가지고 돌려봐. 굴려봐. 담보도 없이. 예,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안전장치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앞으로는. 자, 되어 있음에도 차익 거래와 코인 담보 대출 등을 통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 그러니까 코인 담보 대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있고 코인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준다. 돈을 이자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서비스 담보 대출. 코인 담보 대출 괜찮은데, 그렇죠? 코인 담보 대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0억 상당의 코인 담보 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 조합으로부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겠죠. 투자자로부터 10억 원 상대 투자금을 편취. 20억 중에 10억, 절반 정도를 본인들이 가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뭐다? 제가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도권화로 들어온 부분, 코인 시장, 코인 거래 관련된 모든 그런 행위들이 법 테두리 아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냐? 코인이라는 게 속성이 그렇지 않은데 글로벌한 건데 왜 국내법이 강력하냐? 이거는 웹3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로는 경제 구조상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어떤 한 특정 국가 이렇게 강력하게 법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굴려봤는데 지금 피해자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피해자를 방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장단점이 앞으로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업체들만 앞으로 기존의 업체들로 지금 변모를 해야 돼요. 기존의 지금 7월 달법에 준해서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은 그 자격 조건을 앞으로 유예기간이 아직 있잖아요. 유예기간 한 1년 줬잖아요. 7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 발표하고 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1년의 기간이 있었다고요. 그때 동안 체질을 바꿔라. 충족시켜라. 이런 어떤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갖춰지지 않으면 퇴출이 되는 겁니다. 퇴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 7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든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후폭풍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아마 할 수 있는 분들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제 1차적으로 나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없는 사업자들, 기존에 혹은 사업을 영위해 왔던 사업자들, 이 분들이 그냥 그럼 손 털래 끝 이렇게 할 수가 또 없는 부분이겠죠. 그게 문제죠. 이미 다 사업은 벌여놨는데 이제 7월달에 법이 있으니 이거에 우리가 이제 못 맞추겠어. 그래서 우리 사업 이제 끝. 사업자 말소. 우리 이제 안 할게요. 이제 법이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원래 기존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또 이런 말 꼭 나올 거예요. 법이 이렇게 지금 한다는데 우리가 이 자격 조건이 지금 영향이 안 돼서 어쨌든 간에 못 맞춰. 그러면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고 가겠다. 이제 끝나겠다. 이 사업 끝내겠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제 케이스별로 또 문제들. 이것도 무시 못한다 이거죠. 그것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좀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 관련된 하나의 법만 가지고도. 오늘은 어쨌든 델리우 사건, 좀 아쉽다. 예, 아쉽다. 그리고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게 쉽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결국 이겁니다. 예, 델리온 회사가 한 게 뭐야? 코인 모은 거예요. 코인 모은 거. 투자자로부터. 홍보해서 코인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운영하겠다. 근데 얘네들도 수익을 남게 되잖아. 예? 수익을 남게 되잖아요. 투자금.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뭐 좀 전문적이고 유망한 그런 어떤 자산 운영업체에 맡긴 게 아니라, 예, 하루 인베스트에 맡기고, 예? 하루 인베스트 본인과 똑같은 업종인데 얘한테 맡겨가지고 중간단을 거쳐가지고 얘가 또 다른 어떤 업체에게 또 맡기고 얘는 또 다른 업체에 또 맡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였으면 결국에는 텔리오 입장에서는, 예, 뭐 약간의 어떤 그런 사업성에서도 수익성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아예 안전하게 가던가, 아예 안전하게 뭐 10%라는 어떤 고이율, 고이자 이런 것을 이제 상품 출시하면서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40%, 30% 수익을 얻어야지 내려올 때 한 10%될 거 아니야.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구조라면, 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40%나 30%의 그런 수익을 뭐 트레이딩 업체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3, 40%의 수익을 얻는다는 그 트레이딩 업체들이 정상적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의 수익을 맞추려면 결국에는 또 계속 연달아 가다 보면은 결국 엄청난 수익을 얻어야 되는 전문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 업체한테. 그 업체가 그러면은 명망 있고 정말로 안전한 어떤 곳이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 체크를 요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 했을까? 에, 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런 내용까지였습니다.